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자녀 교육에 관한 편지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키우는 힘이어야지 자녀를 묶어두는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심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 하버드 대학교 정신의학과 조지 교수는 75년간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노년의 핵심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의존이 아닌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자녀에게 의존할 때 두 세대 모두 불행해진다. 이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주장을 근거로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해서는 안 되는 4가지 행동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자녀 모두가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를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운 건 당연하지. 자식이 옆에 있어주면 되는 거 아닐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오해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자식이 채워줄 수 있다고 믿는 것 말입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해주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학비를 벌고 자신의 꿈은 접어둔 채 오직 자식의 미래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이가 들어 외롭고 허전할 때 자식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조금 곁에 있어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압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마저 먼저 가시면 세상이 텅 빈 것 같다는 것을요. 아침에 눈을 떠도 마를 걸 사람이 없고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면 너무나 쓸쓸하다는 것을요. 그럴 때 자식 생각이 간절해지는 것, 자식이 옆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30년간 부모-자녀 관계를 연구한 카렌 핑거만 교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주 와라, 너밖에 없다는 식의 말을 반복할 때 자녀들은 단순히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깊은 죄책감과 함께 부모를 회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있으라고 요구할수록 자녀는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5세 박 할머니는 혼자 사십니다. 남편이 5년 전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아들에게 매일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혼자 있었어.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네. 주말에는 꼭 와야 해. 엄마는 너밖에 없잖아. 내가 안 오면 엄마는 누구랑 말을 하고 사니? 처음에 아들은 매주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충분하지 않다, 더 자주 와야 한다는 말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아들은 어머니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방문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자녀에게 정서적 의존도가 높은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는 부모의 모든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는 자녀의 삶이 있고 자녀의 가정이 있고 자녀만의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배우자와의 관계, 자신의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 등 자녀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벅찹니다.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친구 관계와 다릅니다. 친구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고민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부모-자녀 관계는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입니다. 자녀는 여전히 부모에게서 안정감을 얻고자 합니다. 나이가 40이든 50이든 자녀는 무의식적으로 부모가 든든하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나는 외롭다, 너밖에 없다고 말할 때 자녀는 불안해집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싶었던 부모가 오히려 자신에게 의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외로움은 노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활동이 줄어들고 오랜 세월 함께한 반려자가 먼저 가시기도 합니다. 이런 외로움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이 외로움을 자식이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외로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의지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스웨덴의 노년행복연구소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노년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자녀와의 접촉 빈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취미 생활이 있었고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과 교류했으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화투를 치는 할머니, 매일 아침 공원에서 게이트볼을 하는 할아버지,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는 어르신들. 이분들의 공통점은 자녀가 삶의 일부였지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곳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은 이키가이, 즉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삶의 목적이 자녀와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텃밭 가꾸기, 마을 공동체 활동, 전통 공예 등 자신만의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녀는 그들이 사랑하는 존재였지만 삶의 전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의존적인 대화는 이렇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혼자 있었어.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도 안 와. 너라도 자주 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는 너밖에 없잖아. 내가 안 오면 엄마는 어떻게 사니? 독립적인 대화는 이렇습니다. 오늘 동네 친구들이랑 등산 다녀왔어. 날씨가 참 좋더라. 너희도 바쁜데 무리하지 말고 시간 날 때 편하게 와. 엄마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둘 중 어느 대화를 들었을 때 자녀가 더 편안하게, 더 자주 부모를 찾아올 것 같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대화를 듣는 자녀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더 자주 가야 하는데 엄마가 외로워하시는데 나는 뭐 하는 거지? 나는 나쁜 자식이야 하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대화를 듣는 자녀는 안심합니다. 부모님이 잘 지내고 계시구나. 내 걱정까지 해주시네. 다음 주말에 편한 마음으로 가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주 와라는 말 대신 너희도 바쁜데 무리하지 말라고 말해보세요. 너 없으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오늘 동네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다 왔다고 말해보세요. 역설적이게도 부모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채울 때 자녀들은 더 자주, 더 기쁜 마음으로 부모를 찾아옵니다.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오해를 살펴볼까요?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건 당연하고
자식이 위로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녀가 어렸을 때 우리는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넘어져 무릎을 다쳤을 때 위로해주고, 학교에서 친구와 싸워 슬퍼할 때 안아주고, 시험을 망쳐 낙담할 때 격려해줬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능한 보호자였고, 그들은 우리 품에서 위로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우리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자꾸 약해지고 밤이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이제 성장한 자녀에게 그런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일 대학교 아동발달센터의 앵 교수는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정서적 취약함을 자녀에게 의존할 때 자녀는 부모와 PARENTIFICATIOL라는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다. 이는 아이가 부모 역할을 떠맡게 되는 것으로 성인이 된 후에도 깊은 불안과 과도한 책임감에 시달리게 된다. 부모와란 무엇일까요? 자녀가 부모의 정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 부모를 돌봐야 했던 아이, 우울증에 빠진 엄마를 위로해야 했던 아이가 겪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이런 부모화가 노년기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70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그분은 자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밖에 없다.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아니. 밤에 잠이 안 와서 죽을 것 같아. 내가 없으면 엄마는 살 수 없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딸은 효심이 깊은 사람이었고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전화를 받고 주말마다 찾아가고 밤늦게까지 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딸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유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남편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결국 딸은 심각한 불안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감정적 쓰레기통이 되었습니다. 당신 자신의 감정은 돌보지 않고 어머니의 감정만 떠안으려 하다가 무너진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정서적 의존을 경험한 성인 자녀의 70% 이상이 만성적인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는 부모의 카운슬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여전히 부모에게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40이든 50이든 자녀는 부모에게서 괜찮다는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엄마 너무 외로워, 아빠 요즘 우울해 죽겠어, 너밖에 없다고 말할 때 자녀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나쁜 자식이구나. 내가 더 자주 가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내야 하는데, 내가 부모님의 외로움을 없애줘야 하는데. 이런 죄책감은 자녀를 짓누르고 결국 부모를 회피하게 만듭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매일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오늘도 혼자야. 너무 외롭다. 전화 좀 해줘. 오늘 병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 너무 걱정돼서 잠을 못 자겠어.
아빠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너는 왜 이렇게 바쁘기만 하니? 아들은 처음에는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아버지의 문자를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문자 알림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아버지시겠지. 또 외롭다고 하시겠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도 힘들고 외롭고 슬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입니다. 우울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는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누구에게 의지하느냐입니다. 친구에게, 같은 나이대의 동료에게,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사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의 외로움을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는 여러분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건강한 방식으로 그 감정을 다루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위로를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아니고 여러분의 심리치료사도 아닙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일 뿐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가족관계 연구팀이 5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부모의 정서적 의존을 경험한 자녀들은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확률이 80% 이상이었습니다. 부모의 취약함을 떠안았던 자녀는 자신의 자녀에게도 같은 짐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대물림되는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의 잘못된 패턴도 대물림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모습을, 나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가 강할 때 자녀도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요즘 조금 외롭긴 한데 경로당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면서 괜찮아지더라. 가끔 아빠 생각나서 슬프긴 한데 그럴 때마다 산책을 나가. 도움이 되더라. 나이가 들면 이런 감정이 자연스러운 거야. 나는 잘 관리하고 있으니 너는 내일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할 때 자녀는 안도합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관리하고 계시구나.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구나. 부모님은 여전히 든든한 분이시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오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어. 이 후회를 자식과 나누는 게 뭐가 잘못됐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생기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활동이 줄어들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다르게 살았더라면 하는 후회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회를 가장 가까운 사람, 자식에게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자식은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우리의 과거를 함께 겪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너희 아버지랑 잘못 살았다. 그때 이혼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업만 안 했어도 너희가 더 좋은 학교 갔을 텐데, 엄마가 공부를 더 했으면 너희가 더 잘 살았을 텐데, 내가 너희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너희가 고생했어. 하지만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제임스 그로스 교수의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후회를 들은 자녀들은 그것을 단순한 회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무의식적으로 그 과거를 고쳐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자신이 어떻게든 보상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한 5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사업을 잘못해서 우리 가족이 고생했지. 그때 내 대학 등록금도 제때 못 줬잖아. 내가 원하는 대학도 못 보내고. 아빠가 정말 무능했어. 그때 내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너는 지금 훨씬 더 잘 살고 있었을 거야.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때 최선을 다하신 거잖아요. 저는 충분히 잘 자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은 이상한 강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 아버지에게 더 많은 것을 해드려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과거 실패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강박이었습니다. 그는 휴일도 없이 일했고 자신의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희생했으며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성공해야 아버지의 과거 실패가 의미 있어진다. 내가 잘 살아야 아버지가 위로받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40대 후반에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023년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의 후회를 자주 들은 자녀의 65%가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감정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30년 전, 40년 전의 일을 지금 와서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모가 계속 그 후회를 꺼낼 때 자녀는 내가 뭔가 해야 한다. 내가 부모님의 아픔을 보상해 드려야 한다는 비합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말들이 자녀의 현재를 부정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엄마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너희가 더 잘 살았을 텐데라는 말을 들을 때 자녀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내 삶은 충분하지 않구나. 더 잘 살았어야 했는데 못 산 거구나. 내 인생은 부모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망가진 거구나. 부모는 과거를 후회하며 위로받고 싶어서 한 말이지만 자녀에게는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삶이 차선이거나 실패작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자녀의 자존감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아십니까? 한 40대 여성의 고백입니다. 어머니는 자주 내가 내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너희가 고생했다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어머니의 푸념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10년, 20년 듣다 보니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더라고요. 아, 우리 가족은 잘못된 거구나. 나는 잘못된 결혼의 산물이구나. 내 존재 자체가 어머니의 실패를 증명하는 거구나. 이 생각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실 거예요.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수잔 실크가 제안한 링 이롤링 시리을 아시나요? 위기나 어려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가장 안쪽 링에 있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위치합니다. 이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쪽을 향해서는 위로를, 바깥쪽을 향해서는 하소연을. 이 원칙을 과거의 후회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과거에 직접 연관된 안쪽 링에 있습니다. 자녀의 존재 자체가 부모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녀에게는 후회를 하소연하지 말고 비슷한 연배의 친구나 전문가에게 털어놓으세요. 친구는 여러분의 과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바깥쪽 링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얼마든지 후회를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는 식의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알겠더라. 내 아버지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이런 말을 들으면 자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럼 나는 이기적인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나도 아버지처럼 이기적인 사람일까? 부모의 깨달음이 자녀에게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아쉬움 대신 현재의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너희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 이 순간 너희와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세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대신 그때 그 선택을 했기에 지금 너희가 있는 거지. 너희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자녀는 부모의 과거를 고칠 수 없지만 부모의 현재에 함께할 수는 있습니다. 그 현재를 긍정할 때 자녀도 부모도 모두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의 후회는 일기에 적거나 상담사에게 털어놓으세요. 자녀에게는 현재의 감사와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진짜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해입니다. 가족 일은 가족끼리 나누는 거지. 자식에게 말하는 게 뭐가 문제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가족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직접 맞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산 남편과 싸웠는데 그 나이에 남편에게 직접 화내고 싸우기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며느리에게 직접 말하면 아들과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렵습니다. 딸의 남편이 무책임해 보이는데 사위에게 직접 말하기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요즘 너무하더라.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 와이프 좀 어떻게 안 되겠니?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너희 형님은 정말 이기적해. 부모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내 언니 좀 설득해줘. 엄마 말은 안 듣는데 내 말은 들을 거야. 미국 가족치료학회 회장을 지낸 머레이 보웬 박사는 이것을 삼각관계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때 제3자를 끌어들여 동맹을 만들거나 메신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웬 박사의 40년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삼각관계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일까요? 첫째, 갈등을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제3자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둘째,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사람을 편 가르기로 바라보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의견을 직접 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하려 합니다. 넷째, 만성적인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남편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또 나한테 그랬어. 자기는 평생 돈 벌어왔는데 나는 뭐 했냐고 하더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가 집안이라면서 너희 키운 게 아무것도 아닌 거니? 아들은 처음에는 어머니 편을 들어줬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하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 편을 들 때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을. 아버지는 아들이 어머니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에게도 서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어느 편도 들 수 없는 괴로운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세대학교 가족상담센터에서 10년간 조사한 결과 부모의 갈등에 개입하도록 요구받은 자녀의 85%가 어느 편도 들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답했습니다. 자녀는 부모 모두를 사랑합니다. 어머니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합니다. 한쪽 편을 들면 다른 한쪽을 배신하는 느낌이 들고 중립을 지키면 양쪽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고문입니다. 한 60대 남성의 고백입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 흉을 보셨어요. 저한테 내 아버지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아니? 라고 물으셨죠.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네라고 하면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고 아니오라고 하면 어머니를 외롭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 고민이 60년째입니다. 이제 제가 60대가 되었는데도 그 질문이 여전히 저를 괴롭힙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패턴이 자녀의 미래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UCLA 가족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갈등 중재자 역할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도 직접 소통하기보다 자녀를 끌어들이는 패턴을 보일 확률이 3배 높았습니다. 한 40대 여성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흉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어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빠가 또 그러시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배운 잘못된 갈등 해결 방식을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가 자신이 겪었던 그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요. 내 오빠한테 엄마가 이렇게 속상하다고 전해줘라는 말, 며느리한테 내가 좀 말해줘라는 부탁, 내 아버지가 변하게 너가 좀 설득해봐라는 요청, 너희 형이 요즘 너무하지 않니?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라는 질문. 이 모든 것이 자녀를 갈등의 한가운데에 세우는 행위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메신저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결혼 상담사도, 가족 갈등 조정자도, 감정의 동맹군도 아닙니다. 자녀는 그저 자녀일 뿐입니다. 부모 모두를 사랑하고 부모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자녀일 뿐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정신의학과 연구팀은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가족 갈등에서 자유로웠던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 부모와 더 자주, 더 기쁜 마음으로 교류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를 만나는 것이 즐거운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만날 때마다 누군가의 편을 들어야 하거나 갈등을 중재해야 하거나 누군가의 흉을 들어야 하는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내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직접 대화하세요. 남편과의 문제는 남편과, 며느리와의 문제는 며느리와, 아들과의 문제는 아들과 직접 이야기하세요.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대화를 한다는 것이 체면도 깎이는 것 같고 괜히 더 상처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숙한 어른의 방식입니다. 자녀를 방패막이로 사용하지 마세요. 자녀를 메신저로 이용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내 생각은 어때? 라며 은근히 자기 편을 들어주길 강요하지 마세요. 자녀 앞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의 흉을 보지 마세요. MIT 가족역학 연구소의 마지막 권고사항은 이것입니다. 자녀 앞에서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라. 설령 그 사람과 갈등이 있더라도 자녀 앞에서만큼은 그 사람의 존엄을 지켜줘라.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족 교육이다. 남편이 밉더라도 자녀 앞에서는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라고 존중하는 말을 하세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들 앞에서는 내 아내 잘 챙겨라라고 말하세요. 큰아들이 섭섭하더라도 작은아들 앞에서는 내 형은 바쁜 사람이니까라고 감싸주세요. 그것이 거짓말 같고 속이 터질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녀를 갈등에서 자유롭게 하고 자녀가 가족 모두와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정약용 선생이 말한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 더 깊이 이해하시겠죠? 부모의 사랑은 때로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름날 뜨거운 햇빛처럼 따뜻함을 주려던 것이 오히려 열사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외로움의 무게를, 정서적 취약함을, 과거의 후회를, 가족의 갈등을 자녀에게 지울 때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녀를 질식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입니다. 자녀가 의무감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를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 죄책감이 아닌 기쁨으로 부모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외로움의 해결사도 아니며 과거를 보상해줄 도구도 아니고 가족 갈등의 중재자도 아닙니다. 자녀는 그저 여러분이 낳고 키운 이제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성인입니다.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고민이 있고 그들만의 인생이 있고 그들만의 행복과 불행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려놓으세요. 자녀에게 지웠던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외로움은 당신이 채우세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고 취미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세요. 복지관에 나가보고 경로당에도 나가보고 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강좌도 들어보세요. 요즘은 실버 모델, 실버 유튜버, 실버 창업가도 많습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이 채울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당신의 감정적 취약함은 같은 나이대의 친구나 전문가와 나누세요. 보건소나 복지관에는 무료 상담 서비스가 많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녀에게는 나는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세요. 나는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안정감입니다. 과거의 후회는 일기에 적거나 상담사에게 털어놓으세요. 회고록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만 보는 회고록에는 얼마든지 후회를 적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현재의 감사를 표현하세요. 지금 이 순간 너희가 있어서 행복하다. 너희는 엄마 아빠의 최고의 선물이다. 너희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과거가 아닌 현재를,
후회가 아닌 감사를 나누세요. 가족의 갈등은 직접 대화로 해결하세요.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당사자끼리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자녀를 중간에 세우지 마세요. 자녀 앞에서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자녀를 갈등에서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강합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70대, 80대에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더욱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죄책감이 아닌 그리움으로,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말입니다. 자녀가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즐거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 멋지신 분이야. 우리 부모님은 당신의 삶을 당당하게 사시는 분이야. 우리 부모님을 만나면 나도 힘이 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자녀의 짐이 되지 않겠다. 나는 자녀가 자유롭게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나는 당당한 부모가 되겠다. 이 작은 다짐이 여러분과 자녀 모두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때 자녀도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때 자녀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당당할 때 자녀도 당당해집니다. 저희는 그런 여러분을 늘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부모님들에게 이 소중한 지혜를 전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공감되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